자, 이번 시간은 제 소유권 관련 내용, 취득 방법 중에 부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토지 소유권 관련해서 이미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들인데요. 자, 토지에 달라붙게 되는 게 동산과 농작물, 수목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에 혹시 동산이 달라붙게 되면은 그때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동산의 소유권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 위에 그런 게 있겠죠. 뭐 철조망을 세웠다라고 하면 그 철조망은 당연히 토지 소유자 것이 되게 된다. 이런 식의 개념을 부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액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옛날에 이제 문제 구성할 때 가액이 철조망이 만약에 1,000만 원짜리고 만약에 토지가 500만 원짜리다. 그러면 이게 누구 소유자가 되는 거야? 금액은 중요치 않다. 그저 누가 동산은 부동산의 부합이 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전통적으로 나왔던 것이 농작물하고 수목이라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농작물 정당원 없는 자가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로서 수확 기르기 전이다. 그러면 이때는 그 농작물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되게 될 것이고요. 역시 동일한 논리구조. 정당한 원 없는 자가 수목을 식재했을 때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되게 된다. 이게 이제 토지 소유권에 관한 부합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좀 이따 부합 제외되는 것 다시 비교해 볼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건물이라고 하는 것. 건물에 임차인 등이 일정하게 증축을 했다라고 하면 그 증축된 부분 분리할 수 없다고 전제가 되면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이 되게 된다. 그래서 지문에 이런 식이죠. 건물의 증축 부분이 고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로서 증축 부분은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이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나올 테고, 여기서 이제 부합의 효과로서 논의할 수 있는 게 부당이득 반환. 요거 관련은 최근에 문제 좀 어렵게 하나 구성이 된 게 있는데, 일단 원칙적으로 부합으로 인해서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사람은 부당이득의 요건 등이 충족되게 되면은 이 토지,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수목을 재배했던 사람, 토지 소유자가 이 농작물이나 수목의 소유권을 갖게 됐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 시험에서인가 최근에 연속해서 예외를 가지고 구성을 할 텐데, 요건 이제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고, 저당권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슈. 해서 나중에 저당권이라는 권리, 등기를 통해서 보통 성립하게 되는 권리가 저당권이 되겠고, 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저당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예요. 자,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을은 뭘 할 수 있다?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는데, 그 와중에 이 X 토지, 아까 농작물이라든가 수목 등의 부합이 되게 됐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을이 경매 청구를 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이걸 낙찰을 받아서 X 토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럼 병은 당연히 X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 이 농작물하고 수목도 같이 얻었다.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저당권의 효력이라고 하는 거,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저당권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을 부합물이나 종물에 미치지 않기로 애초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특약을 맺고 등기까지 해놓게 되면 이때 이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 종물에 미치지 않는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따로 약정을 하지 않게 되면 저당권의 효력이라는 것도 부합물 종물에 미치게 된다. 이런 주제가 하나 나오겠고요. 자, 지금 건물에 관한 부분에서 이슈가 될 게, 자, 건물에 있어서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공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자, 임차권 얘기할 때 공부할 주제 중에 하나가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를 하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을 시켰다라고 했을 때 임차인은 누구에 대해서? 임대인에 대해서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논리 구조가 뭐냐면 분리될 수 있다는 전제가 쌓여 있을 때만 적용되는 개념이야. 그래서 분리될 수 없는 부합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요, 부속물의 매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가볼까요? 자, 건물, 갑소유에 Y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을이라는 임차인이 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 Y 건물에 대해서 자, 뭐를 어떤 일정한 설비 등을 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서 설비를 부착을 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부합이 발생되게 되면은 이것은 부속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자, 대신 이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투입된 비용 등에 대해서 일정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부속물의 매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부속물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어버렸다. Y 건물에 대해서 자, 에어컨 설치식 에어컨을 설치를 했다. 그러면 에어컨은 떼낼 수가 있다고 전제를 하고요. 그러면 이때는 설령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자, 부착을 시켰다. 그리고 아직은 부합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할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 내용 자체는 부합이 발생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은 좀 간단한 문제이고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소위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문제, 그다음에 저당권의 효력이라는 개념, 그리고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개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뼈대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볼 것이 부합이 부인되는 케이스. 아까 이제 봤던 얘기 있죠. 자, 건물은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누가 이 토지 위에다 정당한 권원이 없다,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없다 할지라도 이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신축한 사람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부합이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 또 나중에 이제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건물을 신축하면요,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신축한 사람이 미등기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불문하고 신축한 사람이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작물 얘기 이미 본 거죠. 자,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농작물을 재배하게 되면은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가 농작물의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농작물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그리고 정당한 권원 없이 농작물을 재배했다 라고 할지라도 수확기에 이르게 되면 경작자가 그 소유권을 갖게 된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수목이라고 하는 것 똑같은 논리구조입니다.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이 수목을 식재하게 되면 식재하는 사람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거의 이 문제로 가고요. 조금 이따 문제를 통해서 소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요거 하나만 따로 이 살을 붙여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문제 가지고 관련한 쟁점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합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틀렸죠? 쉬웠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지문요.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것 이렇게 보겠고, 세 번째,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했을 때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자, 지금 갑소유의 Y 건물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갑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을이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목적물을 자, 매수, 낙찰자로 되고 매각대금을 완납을 하게 된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매각대금을 완납한다고 했을 때 따로 얘기 안 해도 이 건물의 자, 증축된 부분, 그래서 증축이 된 부분도 같이 어떻다? 낙찰을 받게 된다. 이게 이제 저당권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부합물, 종물에 그 효력이 미친다. 이런 얘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따로 얘기를 안 해도 당연히 이 건물에 달라붙어 있는 부분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뭐 이런 거 가면 좋겠다. 지금 이제 어떤 건물을 3층짜리 건물인데요. 임차인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3층 베란다라고 그러나요? 그런 데를 좀 확장을 해서 쓰는 공간이 있다. 그런데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 그럼 당연히 낙찰받은 사람이 그 부분까지 같이 어떻게 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떼내서 그건 떼내고 그 소유권 따로 취득 못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이 얘기의 취지는 저당권의 효력, 부합물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라는 특약이 없는 한 이 저당 목적물에 부합된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 받은 사람이 그 권리를 취득을 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서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요걸 이제 답을 뽑았어요. 이게 별거 아니고 동의 없는 전대차. 이게 이제 민법이 까다롭게 나오는 게 부합만 딱 떼서 하는 게 아니라 뒤에 다른 얘기를 막 엮어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이걸 이렇게 이다 그립시다. 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가 되게 될 것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 그 다음에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동의 없는 전차이다. 이렇게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갑과 을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을이라는 사람 갑에 대해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을이 이 토지에다가 만약에 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나무의 소유권은 을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갑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구조가 될 텐데 민법 얘기가 와야 되는데요. 병한테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람이 전차인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동의가 없는 전대차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 파트에서 전대차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얘기로 가져와서 동의를 얻은 전대차라고 하는 것은 동의를 얻은 전대차에서 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가는 거죠. 마치 임차인처럼 임대인에 대해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차임도 누구한테? 임대인한테 지급을 해야 되고 다시 사안을 비교해 볼게요.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임차인이 있고 병이라는 전차인이 있다. 이게 만약에 동의가 있는 전대차다. 그럼 병은 마치 실질적으로는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지만 갑과의 관계에서 임대차 관계처럼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병은 갑한테 차임을 지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든가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든가 또는 비용 상환 청구권 등을 누구한테 바로 임대인 갑에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동의 있는 전대차의 의미고요.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전차인은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표현이 이건데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서 병의 얘기입니다. 동의 없는 전대차를 한 겁니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병이란 사람은 갑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주장을 할 수가 없다.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 병이 이 토지에다 나무를 심게 되면은 임대인의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게 되게 된다. 그래서 그 나무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임대인한테 주장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부합의 문제라기보다는 부합의 문제보다 오히려 동의 있는 전대차와 동의 없는 전대차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따져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갑시다.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임대인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자로서 일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테고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어떤 정당한 권원도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 그래서 지금 4번 지문에서는 동의 없는 전차인은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정당한 권원이 없기 때문에 지가 나무를 심었다 할지라도 누구한테? 임대인한테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이때는 부합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요 얘기.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으로 뽑아냈고요. 자, 5번 지문을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번 지문은 상당히 지저분한 문제고 상당히 이 판례 이쪽에서 제일 어렵게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5번 지문인데 자, 보니까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을 시킨 경우 매도인은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더럽게 이제 어려운 지문. 이게 무슨 말인지 감 자체가 안 잡혀요.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이 문제에서는 논의의 포인트가 바로 자 시멘트 사건인데요. 지금 매매 계약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이다. 이렇게 제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매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X 건물에다가 일정한, 자, 여기 나중에 시멘트 얘기가 나오는데 이 판례는 얘기는 안 보이는데 시멘트 등을 부합을 시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산하고 부동산이 결합이 되게 되면 무가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갑니다. 자, 어떤 건물에다가 자, 증축 공사를 해서 시멘트를 달라붙였다고요? 그러면 시멘트라고 하는 것은 사연이 어찌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바로 건물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이 되게 된다. 자, 그래서 이 문장 밖에는 사실 정확한 의미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사만 보면 시멘트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건물 소유권에 부합이 되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시멘트의 소유자가 있겠죠. 원래 시멘트의 소유자가 있게 될 것인데 이 시멘트의 소유자가 지금 건물,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뭐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부합이 발생되게 되면은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부합된 물건의 소유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아까 기본적인 논리 구조라고 그랬어요. 기본적인 논리 구조. 자, 부합이 인정되면은 일반적으로 뭘 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기본 뼈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좀 어려운데요. 연속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시멘트 소유자라는 사람은 우리 판례에서 특별하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부인됐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까다로운 지문이라서 분석해 볼 만한 메리트는 없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합이 발생했으면 시멘트가 건물에 달라붙게 됐을 때 시멘트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런 판례인데 너무 어려워서 좀 비우고 가시겠고 일단 답은 4번 이렇게 하나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5번은 사실 어려웠던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문제 다시 돌아가서 자 검토를 해볼게. 다시 갑시다. 자 28회 때 나왔던 문제 부합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첫 번째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해서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한다. 이건 맞죠? 그래서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부속시킨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부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자 갑소유의 X 토지에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다가 건물을 축조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도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이 됐든 공작물이 됐든 물건이라는 표현을 써서 오히려 좀 어려운데 당연히 이 건물이나 공작물은 누구한테 지상권자 소유에 속하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거 있었잖아요. 건물은 부합하지 않고 수목이나 농작물도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식재, 재배 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상권이란 정당 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정한 물건을 여기를 달라붙게 했다. 그러면 이때는 소위 부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 가는 거고. 이건 이제 어렵지 않은 지문이에요. 2번 지문이요.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라고 해서 소위 부합이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 오른편 되겠고요.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속한다. 오른편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해서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 소유에 속한다. 이걸 틀리게 뽑았죠. 건물 임차인이 어떤 건물을 증축을 했다. 그래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부합이 발생한다. 그래서 임차인 소유가 아니다. 건물 소유자 것이 되게 된다. 그래서 아마 그동안 나왔던 문제 중에 제일 간단한 문제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요.
다시 머릿속으로 정리하십시다. 토지 소유권 관련해서 수목, 그 다음에 농작물 이런 것들 정당한 권원 없이 그 토지에서 재배가 되게 되면 이때는 토지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합을 하게 될 것이고 정당한 권원 부합하지 않게 될 것이고 분리가 될 것이고 정당한 권원에 따르면 한편 농작물의 경우 정당한 권원 없이 재배하게 되면 원래 토지 소유권에 부합해야 되는데 수확기 성숙하게 되면 역시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건물에 뭔가를 달라붙게 하게 되면은 이때는 분리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 그러면 임차인 것이 아니라 누가 임대인 것이 된다. 즉 부합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할 것 요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기역번 오른편, 니은번도 성수기니까 오른편, 디귿번 오른편 되겠고요. 리을번을 틀리게 해서 기역, 니은, 디귿에서 요걸 3번으로 구성했네요. 그래서 조금 이제 무난한 문제 패턴들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자, 부합 관련해서 또 이제 봐야 될 문제가, 지금 뭐 빠져있구나. 뒤에서 이제 다른 부분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될 주제가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소유권의 취득에서 시효 취득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효 취득 부분은 되게 골치가 아파요. 이게 아까 우리 점유 얘기할 때도 계속 튀어나와. 그런데 사실은 시효 취득 가지고는요, 너무 문제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쉽게 맞추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 사실 시효 취득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시효 취득에 관한 주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 요거는 이 자체를 문제를 못 맞추더라도 중간중간에 사이드로 나오는 얘기.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하자도 승계한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20년간 점유. 이걸 바로 예시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유 취득 시효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입니다. 자, 갑과 을 사이에 기본적으로 을 X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전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은 결국은 을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라고 한 것을 어떻다 넘겨받아야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백날 을이라는 사람이 중도금 잔금을 지급했다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등기를 넘겨받기 전이면은 어떻다 이때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제 점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20년. 그리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하게 되면 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게 나중에 이제 확장될 게 지역권이라든가 지상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구조예요.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지역권, 지상권 등을 취득할 수가 있게 되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 지역권, 지상권 등 관련해서 역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 등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된다. 사안은 이런 얘기야. 그래서 별일이 없다. 제일 간단한 문제가 자 20년 동안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거라고 믿고 자 그 다음에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에게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해서 갑에게 뭘 넘겨달라고 할 수 있다? 등기를 넘겨달라고 할 권리가 발생한다. 이걸 이름하여 점유 취득 시효라고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왜 이렇게 법을 두고 있냐면은 자, 20년 전에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입증해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고요. 현실적으로 자, 육안으로 봤을 때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이 되게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뼈대가 되게 됩니다. 등기 청구권. 그래서 앞에서 담장 설치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 상대방은 설반 측비라고 해서 담장 설치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던 것이고 똑같은 논리 구조야.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은 뭘 해줄 의무가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가게 됩니다. 이게 기본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치고 지금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20년 동안 점유를 했는데 중간에 20년 사이에 예를 들어서 병한테 이 사람이 갑이 등기를 넘겨줬다. 언제? 10년 차에 넘겨줬다. 그러면 20년이 됐을 때 을이라는 사람은 누구한테? 20년이 되는 그의
그 시점에 병한테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애매하죠. 병도 보호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사회적으로 이제 판례를 통해서 정리한 게 하여튼 20년 당시에 등기 명의인한테 뭘 주장할 수 있다?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뭘 해줘야 된다? 소유권 이전기에 협력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럼 제일 억울한 게 이런 경우였죠. 자, 갑이라는 사람한테 19년 차에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다. 그러면 병은 일단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겠죠. 근데 1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을이라는 사람이 20년 전부터 내가 이 권리의사, 소유의사로 평원공인에게 접했었다. 등기 넘겨달라라고 하면 뭐 나름의 억울한 입장은 별개의 문제로 일단 우리 민법 조문에 따르게 되면 이 사람은 뭘 해야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법에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의 상식하고 이게 맞고 안 맞고는 별개의 문제로 법에서 특별히 이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다. 그래서 다시 20년간 소유사로 평원공인에게 점유한 사람은 뭘 주장할 수 있다? 등기 청구. 누구한테? 바로 20년 딱 됐을 그 당시에 등기 명의인에게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야.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요, 이 사람이, 자, 20년간 소유사로 평원공인에 점유했는데, 21년 차에 병이라는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상태이다. 이 사람은 20년 차가 됐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1년 지나서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다. 그러면 이때 을은 갑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딱 20년 되는 그 시점에만 뭘 행사할 수 있다?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해요. 다시 사안을 좀 경우수를 보게 되면, 자, 지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20여 년 전에 X 부동산에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었고 등기를 넘겨주기 전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야. 근데 20년간의 점을 들어서 실제로는 21년 차 점유가 됐을 때 갑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 네, 가능합니다. 19년 차에 등기 청구권 행사에도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21년 차에 갑에게 등기 청구권 행사하더라도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봤던 케이스가 지금 이게 있었죠? 만약에 19년 차에 지금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딱 20년이 되는 시점에 병이 아직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 뭘 할 수 있다고요?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소유자가 중간에 바뀐 상태에서 20년 후에 매매 등기 등이 이루어져서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 이때는 병한테는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사람 을이라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20년을 딱 기준으로 해서만 보호해주고 혹시 그 후에 새로운 등기 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뭐 병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더 이상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딱 20년 그 시간만 보호를 해주게 된다. 근데 그 후로도 소유자가 전혀 변동이 없게 되면은 그때는 뭘 할 수 있다고요? 바로 계속해서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이 사안에서요, 지금 19년 차에 이 그림을 다시 병이란 사람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19년 차에 병한테 등기가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20년 차가 되면 을은 뭘 할 수 있다? 병한테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21년 차가 되더라도 뭘 할 수 있다? 병한테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25년이 되더라도 병한테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물론 그 사이에 새로운 권리관계 변동이 없다는 전제에서.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20년이 지난 상태에서 혹시 소유자가 또 바뀌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등기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이 사람이 19년 차에 사가지고요. 21년 차에 갑을 병청이라는 사람한테 등기를 넘겨버리고 그 사이에 등기 청구권 행사가 없었다면 이 을이라는 사람 병한테는 뭘 주장할 수 없다.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기본 구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딱 20년이 되는 그 시점에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게 될 테고 혹시 그 후에 소유자가 바뀌거나 등등등 하게 되면 더 이상 어떻다?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안전한 게 그거지. 중간에 계속 전매가 이루어지고 전전 양도가 이루어져. 갑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옮겨갔는데 딱 20년 되기 전에 얘가 소유권 취득했으면 갑은 을은 누구한테 정에게 등기 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되면 딱 20년 차에 됐던 그 사람에 대해서는 등기 청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별것도 아닌데 좀 피곤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 포인트는 오히려 뒤쪽에서 이제 결론을 물어보게 되는데,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등기 청권의 발생이라고 해서, 자,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다? 등기 청권이 발생한다. 이 사람을 이름하여 시효 완성자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등기 청권이 발생하게 된다. 누구한테? 최종 등기 명령. 20년 그 당시에 등기 명의인에게 뭘 행사한다?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럼 이제 상대방 시효 완성 당시에 등기 명의인이라는 사람은 시효 완성자가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전유책의 계약성의 채권 채무라고 해서 틀리게 나왔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저거랑 똑같은 거야. 앞에서 담장 설치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담장 설치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그 법적 의무입니다. 왜 그러냐? 민법에서 그냥 이웃하고는 토지 소유자에게 담장 설치 청구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협력할 의무가 있다. 민법에서 점유 취득 시효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등기를 넘겨줄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냐? 언제 뭘 해야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냐? 등기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아야지 뭘 할 수 있다? 바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20년간 소유사로 평온공인에게 점유해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했다. 그럼 갑이 옳았구나. 아이고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내가 등기 청구권 행사하면 넘겨주려고 안 하겠지. 쌩 까겠지. 그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지.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20년간의 점유를 입증을 하게 되면은, 자,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평온 공인한 점유는 추정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뭘 주장할 수 있어요? 등기 청구권을 20년의 점유만 입증해 보이게 되면은 당연히 등기 청구권 발생한다. 물론 이 현재 등기 명의인이 저걸 주장할 수는 있어요. 뭔 소리냐? 20년 전에 내가 매도했던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했던 저 계약서가 있다. 봐, 당신 사인한 거. 이렇게 입증을 하게 되면 결국 무단점유가 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등기 청구권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등기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없을 것이다. 그걸 제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되게 문제가 돼요. 20년 전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를 하지 못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터진다. 내 부동산을 뺏기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요, 공부하실 때 그 생각하면 안 돼. 아우, 내 땅을 뺏긴 애가 아니라, 남의 땅을 내가 먹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내 땅을 뺏기네. 그럼 민법이 개떡처럼 보인다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억울하다고 갑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20년 전부터 이유는 기억이 안 나. 내가 요즘에도 이제 한 며칠만 지나도 깜빡깜빡하기 때문에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부터 일기장을 보니까 내가 계속 점유해 왔어. 그럼 난 뭘 주장할 수 있다? 등기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꼭 그 지주 입장, 갑의 입장에서 민법이 개판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갑의 그 억울한 분함을 생각하게 되면 얘기가 전개가 안 돼.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현재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고요. 그게 이제 20년 전에 매매가 있었는지 임대차가 있었는지 알 게 뭐야. 어찌 됐든 지금 당장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소유자로 보인다고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뭐가 된다? 등기 점유 취득 시효라는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갑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 임대차 계약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서가느라고 없어져 버렸네. 저런 개새끼가 있나? 이렇게 갈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남의 땅을 먹는 거라니까.
남의 땅을 먹는 거라고. 다만 3년 전의 일도 기억 안 나고 3개월 전에 3일 전 수업한 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어떻게 20년 전 기억을 해. 다만 20년 동안 점유를 했다는 걸 주변 사람 다 얘기를 해줘. 기억력 좋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가셔야 된다고. 하여튼 결국은 등기 청구나 행사를 하게 되면 등기를 넘겨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언제부터 취득하냐면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급해서 취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점유를 개시한 때. 이거 이제 세법할 때도 계속 나오는 주제예요.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부터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20년 전으로 소급해서 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데 문제가 터지는 거야.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사이에, 자, 을이 어떤 이유로 점유를 허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년 전부터 점유를 해왔고, 지금 등기 청구를 행사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법률 관계를 보면, 을이라는 사람 병한테 소위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병한테 사용수익을 허락했던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차임을 계속 받아왔었고, 또 갑은 한 10년쯤 지났을 때 국민은행한테 저당권을 설정하고 다 돈을 빌린 바가 있다. 이걸 좀 계산의 편에서 19년째 돈을 빌렸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등기 청구권 행사에 따라서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면, 자,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점유를 개시한 때 20년 전으로 소급해서 이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20년 동안 받았던 세는 당연히 누구 몫이다? 당연히 지금은 시효 완성자 몫이 된다. 이건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 갑이라는 사람이 19년 차에 국민은행한테 돈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그러면 소유권이 지금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취득을 하게 되면 20년 정도 소급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 갑이 국민은행에 대해서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했던 게 이게 문제가 되게 됩니다. 이게 무효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국민은행한테 저당권 당신은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했으니까 무효야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게 되면 이제 어떤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저당권 설정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해서. 근데 건물이 됐든 토지가 됐든 혹시 이게 20년 지난 상태에서 20여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등기 청구권 인정이 되어버리면 이 은행이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그냥 결론만 기억하면 돼. 자, 이거 여전히 어떻다?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한다. 길게 보지 말고 저당권, 근저당권은 어떻다? 유효한 것으로 특별히 인정을 한다. 안 그러면 우리 부동산 거래질서의 안녕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문제는 결국 이런 데서 나온다고. 답을 뽑을 때는 자, 시효 취득 전 원소유자, 이때 갑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소유자가 자, 그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취득했을 때 저당권 떠안고서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저당권자 경매 청구를 막기 위해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국민은행에 돈을 갚았다고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야, 너 때문에 내 돈 날렸으니까 네가 갚아라 라고 돈을 다 나에게 반환하라 라고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정리하면 시효 취득 전 원소유자가 그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유효하므로 시효 취득자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를 한 후 누구한테? 은행한테 빚을 갚은 후에 원소유자에게 변제액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 이렇게 가는 거죠. 등기 청구권 행사에 따라서 점유 취득 시효 등기 청구권 행사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20년 전으로 소급해서 이 권리를 취득하게 될 것인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인데, 다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바로 기존에 그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된 저당권 등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그대로 인정을 하게 된다.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시효 완성자가 저당권자에게 돈을 갚았다라고 할지라도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나왔던 얘기 20년간 소유서로 평온 이런 것들은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틀리거나 맞거나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답이 됐던 주제 중에 하나가 뭐가라고요? 이 얘기. 자, 등기를 넘겨받았을 때,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데
기존의 저당권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봐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가야 될 게 아까 설명드렸던 주제인데요. 이런 게 있어요. 자, 등기청권 행사를 하게 된다. 그런데 등기청권 20년의 기간, 자, 20년 해서 이 등기청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20년 딱 지난 시점에서 미리 매각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제3자는요 그냥 소유권 취득을 한다. 단순화시키면 돼. 제3자는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제3자는 온전하게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까 예를 들었던 이런 게 있었잖아.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기를 안 해준 상태에서 이 사람이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했다라고 전제했을 때 이게 이제 병이라는 사람에게 21년 차에 넘겼다. 그럼 이제 병은 제3 취득자가 되게 되는데 병은 그냥 어떻다? 온전하게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때 21년 차가 된 상태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병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없다? 바로 등기청권 행사할 수 없다. 이 얘기가 제3자는 기본적으로 어떻다? 소유권 취득한다. 물론 이 제3자가 우리 민법 103조에서 공부했던 적극 가담했으면 이건 무효이기 때문에 어차피 등기명이 넘겨받아도 그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가 소유권 취득 못한다. 근데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고요. 기본적으로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럼 이제 21년 차에 갑이 병한테 팔아먹었다고 했을 때 이게 이런 경우지. 누가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를 먼저 한 거야. 갑한테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으니까 나는 등기청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하니까 어머 민법 시간에 배운 게 있거든. 아 이거 뺏기는구나 싶어서 알면서 병한테 팔아먹었다라고 하면 이때 갑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악이기 때문에 알면서 팔아먹었을 때는 결국에도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우연히 딱 20년 차가 된 그 시점에 팔았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결국은 20년간 소유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람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점유 취득 시효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두 번째 이슈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행사를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또 점유자는 어떻다?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자 20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기존의 등기명이 모른 채, 이 내막을 모른 채 팔게 되면 제3자는 당연히 소유권 취득할 뿐더러 그 팔았던 사람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딱 이 정도까지. 이 파트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내용 더럽게 길어 보이는데 등기 넘겨받게 되면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기존의 저당권 등은 유효하게 인정되게 된다. 한편 등기청권 20년의 기간이 흘러서 등기청권을 행사하기 앞서서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제3자는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팔았던 사람은 몰랐으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지만 알면서 팔았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 파트가 아까 우리 점유할 때도 이슈가 됐던 것이고 계속 맞물려가요. 여러 군데에서. 근데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문제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니까 26회 18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것은 해서 일단 답은요. 1번 요거 하나 옛날 문제이고요. 요건 이제 찍어내는 문제지 그냥 왜 그런지를 곰곰이 따지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해서 기본적으로 점유 취득 시효, 취득 시효라고 하는 것은 점유라는 것을 전제로 성립하는 권리가 되는 거죠. 점유가 됐을 때 20년간의 점유가 전제가 됐을 때 뭘 얘기할 수 있다? 점유 취득 시효를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저당권자 점유를 하지 않거든요.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을 했다고 해서 그 대출 받은 사람 집구석에 와서 국민은행이 둘러 앉아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당권에 있어서는 어떻다? 점유 취득 시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답은 1번. 나머지 볼 거 없어요. 자, 지역권 얘기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지역권이 뭐냐면, 자, 우리 아까 주의 토지 통일권 할 때 설명드렸던 주제인데,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A라는 토지, 이게 도움을 주는 토지, 승역지라고 부르게 될 테고, 자, 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B라는 토지고요. 이게 도움이 필요한 토지, 요역지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지역권은요,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부터 성립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둘이서 지역권을 설정하자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A 토지 등기 기록에다가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려 20년 동안 계속 이용을 해왔다라고 했을 때 소위 지금 이제 을이라고 하는 B 토지의 소유자는 20년간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을 이유로 해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럼 A라고 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된다? 등기 청구권에 협조해서 자,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 해서 우리가 지역권은 사실은 그 자체가 점유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아닌데 제3자가 봤을 때 계속해서 행사가 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지역권에 대해서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해서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지역권이 이슈가 되는 건 왜 그러냐면 지역권은 원래 점유를 목적으로 한 권리가 아닙니다. 저당권도 점유를 목적으로 한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 소유권에게 물권적 청구권의 준용이라는 얘기할 때 지역권자에게는 기본적으로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고 저당권자에게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명제가 나오거든요. 그걸 두 개를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어찌됐든 저당권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점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이 있음을 외부에서 공시되는 건 등기지 도대체 뭘 가지고 점유를 가지고는 공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시효 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지상권도 마찬가지야. 자, 지상권 설정 계약하고 등기까지 있어야지 지상권은 성립하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있다. 등기만 깜빡 잊어먹고 계속해서 이용을 해왔다. 그러면 20년이 지난 상태에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나머지가 더 어렵죠. 국유 재산 중 일반 재산, 성명 불상대 토지. 이건 이제 무주물의 얘기가 될 텐데 그게 이제 소유자가 누가 됐든 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등기 청구권, 시효 취득을 주장하면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래서 점유가 문제가 되지 않는 저당권에 있어서는 시효 취득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파트는 되게 까다롭다고. 그래도 자, 이 자체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아까 우리가 점유권 할 때 점유 취득시효 이런 얘기를 예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봐야 돼요.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부동산의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시효 취득자는요, 취득 시효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맞는 거죠? 시효 완성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2번, 시효 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하는 개념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기본 5년 이렇게 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세채권이라고 하는 거 지자체가 재산세 부과를 하고 나서 5년이 경과가 돼버리게 되면 더 이상 어떻다 세금을 뜯어낼 방법이 없다. 이걸 우리가 소멸시의 완성이라 부릅니다. 자, 민법상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 이렇게 갑니다. 물론 다른 경우 있는데 일단은 등기 청구권 발생했잖아요. 그럼 10년 내 행사를 해야 된다. 원래 10년 내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 완성으로 등기 청구권 발생 자체가 소멸하게 될 텐데 이 사람이 이런 경우 있다고요.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20여 년 전에 자, 점유를 시작해서 평온공연하게 소유 의사로 점유를 했었다. 이게 입증이 되면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때 뭘 할 수 있다? 등기 청구권이 발생되게 된다. 근데 20년이 된 시점에서 행사 안 하고 30년이 되도록
등기 청구를 미처 행사를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도 어떻다?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지 않는 계속 점유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정도의 내용 해서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 일반적인 등기 청구나 소멸시효는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리게 되는데, 만약 물건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는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3번이요.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의 소유자와 시효 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다. 틀렸고요. 자, 요걸 답으로 구성을 했네요. 자, 뭔 소리냐면 갑과 을 두 사람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 갑은 을에게, 매도인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계약상의 채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는 별개의 문제로, 자, 계약상의 채권 채무,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로 20년의 기간이 흘렀다라고 한번 전제해보세요. 20년의 기간이 흘렀다. 그러면 이건, 자, 계약상의 채권 채무가 아니라 법상의 채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효 완성자는 누구한테? 등기 명의인에게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상의 채권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바로 법상 채권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법적 의무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년 전에 팔아서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해줘서 소유권 이전기를 해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4번,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기 청구할 수 없다. 오른편이고요. 별 의미는 없어요. 자, 이 토지를 병이라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등기를 훔쳐갔다. 그러면 병한테는, 병이 등기 명의는 많지만은 완전 무효인 등기이기 때문에 얘한테는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취지. 5번, 취득시효 완성 후, 자, 시효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이행의 소를 제기했으나, 자, 을이 등기 넘겨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해서 합의로 소를 취하했을 때 이런 시효이익의 포기이다라고 해서 다시는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얘기. 오른편인데 큰 의미는 아니고요. 자, 기본 가십시다. 답이 됐던 거라도. 자, 20년간 소유서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던 사람에게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상의 권리이지 단순한 계약상의 채권 채무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서 하여튼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그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볼까요? 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라고 해서 자, 하나 보셨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25에 14번 문제, 요건 이제 버려요. 너무 어렵게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너무 복잡하고 별 메리트가 없어요. 그 다음 문제. 자, 봐야 될 게 30회 15번 문제. 점유, 취득, 시효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요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근데 1번 지문 가서 보니까요. 부동산에 대한 악의 무단 점유는 점유 취득 시의 기초인 자주 점유로 추정한다. 라고 해서 일단 요거 점유권 얘기랑 같이 연계가 돼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할 때 선의의 점유라고 하는 거, 선의의 점유. 자, 그 다음에 자주 점유 이런 것들이 있었고, 자주 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게 딱 하나 있었죠. 바로 무단 점유가 입증되게 되면 어떻다? 자주 점유의 추정은 깨어지게 된다. 그래서 자, 지금요,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한 점유라는 것을 하게 되면 등기 청구권 발생한다. 그런데 자주 점유가 아니다. 무단 점유라는 것이 입증이 되게 되면 이거는 자주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 청구권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2번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별도의 취득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요거 옳은 표현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해서 자, 좀 밋밋했어. 자, 이건 집합 건물이라는 개념을 하면 거저먹는 문제였죠. 해서 우리가 집합 건물의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넘기지 아니한 상태에서 2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면 당연히 동일한 논리 구조로 거기에 계속 점유를 하고 있었다면, 자, 다시 갑소유의 X 아파트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이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집에 이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쭉 살고 있다. 그러면은 설령 이전 등기를 안 한 상태라서 소유권을 의뢰를 취득할 수 없었다라고 할지라도 20년 지난 시점에 뭘 주장할 수 있다?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가백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기를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게 될 것인데요. 이게 이제 이 집합 건물이 아파트인데 공용 부분은 뭐냐면 복도죠. 복도를 얘기합니다. 복도는 따로 이걸 취득을 함에 있어서 등기를 할 수도 없고 등기가 이루어져봤자 그 복도에 대한 등기는 무효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집합건물법에서 공부할 주제인데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전유 부분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구분 소유권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 구분 소유권에 같이 딸려가는 게 대지 사용권이라든가 또는 공용 부분에 관한 사용권은 같이 딸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 너무 간단한 얘기. 공용 부분은 별도의 취득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20년간 복도에 들어 누워서 소유의사로 평온 공인에게 점유했다고 할지언정 상대방이 없어 등기 명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취득 시효라는 개념 자체는 어떻다? 인정될 여지가 없다. 너무나 유치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험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 막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도를 누구한테 넘겨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복도는 등기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이 되게 된다. 그런 식이고요. 그래서 답은 2번. 자, 한필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 인정될 여지가 없다. 아주 특이했던 판례고요. 요거나 설명드릴까요?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00평 토지 중에 2평만 사고 판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100평, 토지를 분할해서 2평짜리와 98평으로 분할해서 사고 파는 건 가능하겠지만 100평 중에 2평만은 사고 파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안은 어떤 사안이었냐면 판례 지문이고 계속해서 지문 속에 구성이 되는데 자, 토지가 이렇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토지를 분할을 해서 이 토지를 A 부분과 B 부분으로 분할해서 A 부분을 팔았어요. 그런데 이 경계를 애초에 토지 분할 때 명확히 제대로 하지 못해서 A 토지를 산 사람이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B 부분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20년의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나중에 경계 측량을 해보니까 남의 땅을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주장한다고요?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인에게 점유했으니까 이 부분 어떻게 해라? 등기 넘겨달라. 원래는 토지의 전부는 별개의 문제고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 완성은 등기 청구는 인정 안 돼야 되는데 이건 어쩔 수 없고 위치가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측량을 해서 이 부분 토지를 잘라내서 누구한테 바로 이 A 토지 소유자, 이 건물의 소유자에게 넘겨줘라 했던 그런 판례입니다. 이걸 이제 문장으로 정리하니까 한필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가 틀린 표현이 되겠고요. 4번 너무 어려우니까 패스.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 취득 시효를 중단시키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 문제. 우리가 압류는 뭐죠? 금전채권 해서 돈 받을 게 있어가지고 자, 다시 압류는 자, 국가는 지자체가 세금 받을 게 있어가지고 공매를 붙이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압류 등기가 될 것이고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가압류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돈 받을 권리가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팔아먹지 못하게 하는 등기가 가압류 등기. 그래서 가압류가 됐다고 해서 자, 아까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람이 앞으로 20년간 소유사로 평온 공인에게 점유를 하게 될 건데 이 사람 토지에 대해서 지자체가 압류를 했다고 그래서 이거 뭐죠? 이 기간 점유 취득 시효 20년의 기간을 중단시키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로 봐서 그냥 이 사람은 20년간 소유사로 평온 공인에게 점유하게 되면 어떻다? 등기 청구권 발생한다. 이 문제 진짜 까다로워. 전반적으로 지저분하고 지금 이 30회 때 나왔던 문제는 겁나 유치한 주제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유 취득 시효까지 보셨는데 아무래도 부합 얘기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되고요. 점유 취득 시효는 몇 가지 뼈대만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가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